자, 계속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후 정부는 다시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공업시설과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력했고, 서울대, 한국해양대학, 부산수산대학 등 대학에는 조선공학과를 설치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조선시설이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커다란 피해를 준 전쟁이었지만, 반면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수송해야 했고 유엔군의 선박을 급히 수리해야 하는 등 생각지 못했던 조선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을 겹쳐서 리벳으로 고정하는 고전적인 조선 기술인 리벳 접합공법, 이 기술을 이용하여 당시 영국은 세계 조선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철판을 용접으로 접합한 선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들은 자연스럽게 용접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선업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거나 소형 목재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던 1966년 대한조선공사의 자체 기술로 설계하여 건조한 2600GT급 화물선 신양호가 세계적인 성급협회 중 하나인 미국의 ABS 성급협회의 입국검사에서 최초로 합격하게 됩니다. 이후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과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선기술도 목선 위주에서 강선 위주로 개량하도록 유도했고, 미국이 리버티선을 제작할 때 개발한 블록 건조기법, 배를 부분 나눠서 제작하여 다시 붙이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10,000톤 정도의 선박을 건조할 능력과 20,000톤 정도의 선박을 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트남, 타이완 등의 선박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조선업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채택하여 적극 지원했고, 현대조선소, 옥포조선소, 고려조선소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조선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건조를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STX조선의 전신인 대동조선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 비너스호를 건조하여 흥하해운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6년 정부는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해운업과 조선업을 연계하여 육성하는 계획 조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80년대에 전 세계 조선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조선업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많은 유럽의 조선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당시 세계 조선업의 선두주자였던 일본마저도 1, 2차 합리화 조치를 통해 건조 능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지원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제2도크를 완공하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초대형 조선소를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세계 2위 수준의 조선강국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조선업 불황 앞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들도 당연히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를 시행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90년대에 이르러서 전세계 해운업이 되살아나며 조선업도 덩달아 살아나게 되는데, 특히 유조선의 발주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조선경기 불황 속에서도 초대형 도크를 확충해 놓은 덕분에 3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법으로 시설 확장을 제한하던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대동조선 등 많은 조선소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56년 이후로 세계 조선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조선업계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과거 벌크선이나 유조선 등을 위주로 건조하던 우리나라는 이 시기부터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의 건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에 오면서 세계 3대 조선소가 모두 우리나라의 조선소였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저가 수주를 내세우며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또다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중공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했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계 조선업계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는 사업에도 뛰어들었지만 2014년부터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선박의 경우에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한국의 조선사가 뛰어났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시운전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폐선 결정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 부족으로 선박을 인도하기로 한 시점을 미루기도 했고 선주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선사가 인도를 거부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중국 선박의 문제점들이 점차 알려지면서 다시 한국으로 선박 수주가 몰리기 시작했고 2018년 점유율 41.9%를 기록하며 조선업계 1위를 되찾게 됩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LNG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LNG 운반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LNG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LNG선 수주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LNG 물동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동남아시아에서도 조선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복 이후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